네, 올해 1분기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3년 반 만에 국내 총 생산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가계부채가 줄었다는 소식 같은데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희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98.9%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에 100.5%로 100%를 뚫고 올라간 뒤에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 105.5%보다는 무려 6.6%포인트나 낮은 수준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희소식이지만 네.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사한 세계 34개국 중에는 여전히 2020년 이래 4년 넘게 최대의 가계부채 네.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GDP보다는 높았는데 이제는 GDP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이 예. 얘기인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 돼야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GDP 대비 80%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요. 네. 가계부채가 과다해가지고요. 그 가계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가계부채를 GDP의 8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한국은행의 중장기 목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9%니까 그러니까요. GDP 대비 80%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계부채 상황 좀 알아봤고요. 지금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소비 부진, 고금리로 자영업자들 대출 연체 규모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3월 말과 비교해서 1년 사이에 50%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는 건가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 사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 현재 기준으로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336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금융기관 대출이 1,113조 원이나 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직전이 2019년 말과 비교해 보면요.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모두 60%, 5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 같은 경우는요. 전체 보유 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에 15조 6천억 원에서 31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연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다중 채무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예, 사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저 금융기관, 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이 한계 상황에 몰린 네.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가 약 173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 사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 대출 잔액과 연체 개인 사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의 비중이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각각 62%와 무려 7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과 비교해도요. 네. 특히 연체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2배가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증가폭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빚의 굴레에 좀 갇혀 있다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먼저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좀 괜찮은 경우에는요, 경영 컨설팅을 좀 지원해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템이 좀 안 좋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 비용이 들어서 폐업을 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지원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속히 좀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 2.1%
2.2%에서 2.5%로 0.4%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에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로 인한 수출 증가하고요. 네. 또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선순환 효과 때문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게 잡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출 같은 경우는요,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위주 수출 때문에 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의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3.7% 증가를 해서 이것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2.5%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문제는 상반기에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지만 하반기로는 2.1%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는 대신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반도체 관련 사업을 부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